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안보리 소집을 강력히 비난하며 어떤 선택을 할지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승인했고 양국 정부가 곧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안에는 중국의 미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김건모 소속사 측은 조금 전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한 김모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감찰 총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출구조사 결과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는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내년 1월 말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마련해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야 3당 지금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인데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 방향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방법은 없는 만큼 최대한 챙길 건 챙기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한 뒤 표결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 선택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면서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만큼 공수처를 일부 내주고 선거법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대회동에서 합의가 틀어지면 여야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회의장과의 회동과 별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붙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단일한 노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례 50석의 준연동률을 얼마나 적용할지와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인데 본회의 전까지는 합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자신들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내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흘째 국회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4+1, 권력의 불나방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관련 업체의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감찰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불러 감찰 무마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고소한 상대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가 조금 전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결국 김 씨 측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새로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김건모 씨 측이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 소속사 관계자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건데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27년간 연애 생활을 헐뜯은 거짓 사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6일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16년 8월 김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강 변호사는 폭로 방송 이후 여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강 씨는 김건모 씨 측이 거짓으로 일관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 씨를 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 점을 이미 이제 김건모 씨 측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건모 씨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팽팽히 맞서면서 수사 과정부터 치열한 진실 공방이 한동안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고정 출연하는 지상파 예능 방송국 측은 이번 주부터 김 씨의 분량은 없다며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대학 교수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얼차려를 주고 또 여학생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여성 교수는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요즘도 이 얼차려를 주는 교수가 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 70여 명에게 단체로 운동장을 뛰게 하고 줄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습니다. 복학생 3명에게는 조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하게 했습니다. 교수는 학과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왜 원산폭격까지 필요했는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홍보 영상에 왜 원산폭격이 필요한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졌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제의 교수는 여성인데요. 그런데 이 교수가 수업 시간에 여학생에게 스카프를 매준다면서 불러낸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적은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 교수가 몸을 만지면서 가슴이 작다고 말하거나 속옷 색깔을 지적하는 말을 했고 또 덩치가 조금 큰 학생에게는 코끼리, 돼지라고 표현하면서 다이어트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교수의 답변은 조금 황당한데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압박 면접이라고 하기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 이 교수의 문제성 행동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기도 했는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포함된 내고장 사란축제 행사에 사흘 동안 동원했는데 차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행사 주관사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계산해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행사 뒤에 받은 거라곤 밥 한 끼 말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독도 플래시몹 행사에 동원하기도 하고 리조트 청소하는 일에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12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중간에서 빼돌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금품까지 요구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리조트에 실습을 다녀온 학생에게 그랬는데요. 실습도 하고 돈도 벌게 해줬으니 고마움을 느낀다면 2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는 명품 화장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는 한 사람에게 2만 원씩 걷어서 강의실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라고도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이 일은 취소했습니다. 이 교수 나름 치밀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기록이 남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해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백만 원어치 밥을 사줬다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참은 겁니까? 네, 우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생기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취업 걱정이 컸습니다. 문제가 된 학과는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승무원이 되려는 학생이 많은데요. 국내 대형 항공사 출신인 이 교수는 자신에게 밉보이면 항공사 인맥을 이용해 취업을 어렵게 하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했습니다. 이 학과 3학년 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중마다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나한테 잘 보여야 너희들이 승무원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솔직히 암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복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SNS 등에서 자신을 험담한 학생을 찾아낸 뒤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각서를 쓰게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읽게 한 겁니다. 교수의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참아왔습니다. 네, 교수의 심각한 갑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피해를 볼 동안 학교는 뭘 했습니까? 네,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1학기 때부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문제가 된 교수에게 징계 같은 건 하지 않았고 이 교수는 1학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학기에는 외부 강사 자격으로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까지도 해당 교수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회 소속 간부의 개인 문제를 덮으려고 이 교수를 모함한 거라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 지난 2016년에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항공교육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돼 4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지원받았는데요. 거액의 예산을 어떻게 썼길래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몇 개월째 방치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당국의 빠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당국의 조사 내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본회의 일정 논의를 위해서 만났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막 회동을 끝냈습니다. 각 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현장 연결합니다. 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계시는 가운데 했는데요. 오늘 오후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할 게 좀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선거법을 지난번에 원하는 225 플러스 75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회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16일까지만 하자, 월요일 날까지 하고 저희들은 예전에 보통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씩 열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30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두 개의 의견을 놔두고 아마 표결 형태로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회기는 이렇게. 그리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방금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셨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오후 3시에 본회의 개최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산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고요. 쟁점이었던 이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적 도움을 줬다며 북한이 반발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다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섰고 또 미 국무부 담당 차관보는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에서의 대북한 압박에 이어 미 국방부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윌리엄 번 합참 부참모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We would hope that they would abide by those words, but hope is not a strategy. As the Secretary said up on Capitol Hill yesterday, we hope for the best and we plan for the worst.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이뤄졌는데 미사일이 500km 이상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향후 중거리 전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튜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에 대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s also the reminder that we can't have any more of this unfortunate, ill-advised behavior. And that hasn't changed. That position is the same. 그러면서 북한의 번영과 평화, 나머지 모든 것을 돕기 위한 또 다른 길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력 등 다양한 분야를 동원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인이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고 양국 정부가 곧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한 합의안에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이 합의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법적 문서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CNBC 방송도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 원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1,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중국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속에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의 25% 관세를 1,100억 달러어치에는 1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이텐카이 중국 대사가 조만간 워싱턴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거나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찾아 서명식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본회의 일정 논의를 위해서 만났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곧 끝나야 돼서 아주 짤막하게 대답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의총에 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앞에 심재철 대표님이나
오신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선거법 말고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늘 상정 안 하는 건가요? 상정합니다.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하나로 지속이 됩니다. 상정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법이 먼저입니다. 예, 그거는 뭐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을 받은 취지는 패스트트랙 순서가 뭐냐 이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 수정하는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총도 진행하고 있고 다만 뭐 저희 안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심재철 이 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모두 오늘 상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 한국당에서 패트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상정이 될 선거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EU 탈퇴 브렉시트 향방이 걸린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출구조사 결과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영국의 EU 탈퇴가 내년 1월 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또 열리는 총선. 4년 사이 세 번째 열리는 총선도 이례적이지만 성탄절을 앞둔 12월 총선은 거의 100년 만입니다. 투표소에는 EU 탈퇴의 운명을 결정할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보수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은 368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동당은 191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5석, 자유민주당이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7년 총선과 비교하면 보수당은 50석을 더 얻지만 노동당은 무려 71석이 줄어듭니다. I think it's fantastic, just a big relief looking at the exit polls as they are now. We finally got that majority, the working majority that we all wanted Labour to win. We all can see the change that they're going to bring to things, and to see that they might have lost potentially like 70 seats is devastating. 영국의 출구조사는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투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존슨 총리의 리더십은 든든한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수당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해 성탄절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정대로 영국은 내년 1월 말 EU를 탈퇴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조금 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조금 전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아마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이 13일의 본회의입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선거법 날치기 꿈도 꾸지 마라. 공수처 날치기 생각도 하지 마라. (4+1이라는) 반헌법적 불법 모의자들의 실체를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이중되는 분열의 기로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3중대는 정의당, 4중대는 민평당, 그리고 정당도 아닌 대한신당이 조연을 맡아 우회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전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뭐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법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막판 담판을 하려고 이제 만난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원내대표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일단 열리는 것까지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처리한 다음에 선거법 상정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이 좀 전향적으로 오늘 협상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본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연다. 어쨌든 이제 임시회를 더 미룰 수는 없다. 이거 합의는 전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순서가 약간 변경됐어요. 합의 결과. 원래 4+1 협의체에서는 자, 이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크게 이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선이었어요. 예정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가고 유치원 3법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민생 법안 이게 이제 민주당과 순서였는데 군소 야당의 순서였는데 여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어요. 그걸 먼저 처리하는 적체된 걸 걸로. 먼저 처리하겠다. 그럼 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시간을 좀 법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벌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이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 우리는 필리버스터 합니다. 요거 한 가지가 이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로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오늘 상정한다. 선거법부터. 그러니까 민생 법안이 사이에 끼어든 것 외에는 민주당은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갈 길 가겠다는 입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자 민생 법안 처리는 우리 지난 그 예산안 처리되던 본회의 때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일부 통과가 됐잖아요. 16개 법안이. 그때처럼 한국당이 포함된 가운데 여야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이제 선거법이 등장하는 때부터 전쟁 계신데 그게 오늘이 될 건지 날이 넘어갈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단 법안 순서는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처리하고 선거법부터. 자, 그렇게 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우린 필리버스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모든 법안을 오늘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법부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공수처법부터 한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1+4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입장을 또 바꾸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이 지금 목을 매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도리어 나머지 4당이 목을 매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것은 선거법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법을 합의시키면 그다음에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안을 많이 수용한 안으로 가져갈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의 그 발언을 보셨지만 사실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확실하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 이것은 어찌됐든 국민의 어떤 여망이잖아요.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오면 그때부터 가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아까 원내대표 발언 중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선거법 확정됐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약간 흐립니다. 우리는 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거법 관련한 안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안은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뭐 250대 50, 뭐 준연동형 이런 안을 갖고는 있으나 마지막까지 야사당 그러니까 나머지 사당이 그냥 완전한 연동형을 가자라고 주장하는 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법은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이 1+4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니까 그 민생 법안까지 간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갈지 안 갈지 나머지 공수처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법의 운명이 어떻게 합의됐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아직도 이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오늘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좀 불분명한 게 제1야당 패싱하는 부담이 여당으로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그럼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 협의체에서 아직 단일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투트랙이라는 얘기는 오늘 오전에도 계속 나왔죠. 투트랙이라 하면 지금 이제 모임을 막 끝낸 원내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하면 가장 좋죠. 네. 사실은 헌정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 개편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건데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한국당 빼고 갈 거냐인데 빼고 간다고 하니 합의안이 지금 합의안도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예. 원래 올라갔던 안은 225석의 지역구와 75석의 비례대표인데 지금은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란 네.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도 의견이 접근됐어요. 그럼 비례대표 50석을 연동형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네. 남아 있으니까 예. 이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합의 사항을 조금 우리가 지켜보도록 맞습니다. 하고요. 한국당은 지금 뭐 우리는 선거법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 들어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 해도 임시국회를 여당이 계속 이제 쪼개서 열면 네. 사실상 표결에 들어가고 언제 되느냐뿐이지 표결에 들어가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아침만 해도 이게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 일괄 타결 이런 안들 뭐 합의안도 조금 한국당 내에서 나온다 이런 전언이 이제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한국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건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일단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건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지금의 어떤 과정들이 나중에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타협을 지금 해줘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안 다 사실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이 술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짓밟고 가라라고 지금 현수막도 예. 걸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계속 표현하시는데 언론에서 전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화법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검찰에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검찰에 지금 이 고발 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몸으로 막지는 못해요. 그럼 네. 패스트트랙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인데 필리버스터는 전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기한 뭐 이렇게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를 심판해달라라는 전략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안이 협상이 된다면 네. 도리어 타협하는 모습으로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예. 좀 전에 두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언한 것으로 보면 한국당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우리의 지지자를 포함해서 플러스 중도까지 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선에서 그냥 심판받는 길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잠시 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뭐 선거법 오늘 상정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 법안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광일 앵커가 이번 선거법 개정안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이 처리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거의 수학 공식 수준이다, 계산기는 필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4+1 협의체라는 용어부터 생소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구계,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가 이 4, 그리고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부릅니다.
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 지역구 의석이 3석 줄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3석 늘지만 의원 총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핵심은 이 정당 득표율과 실제 뽑힌 의원 숫자에 얼마나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느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총 의석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합니다. 자, 현행 방식을 보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40% 그리고 B정당은 20%를 기록을 했다면 A정당은 비례의석 전체 50석의 40%인 20 그리고 B정당은 10석을 보시는 것처럼 가져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이 높은데도 전체 의석 수는 적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정당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구에서 간신히 이겨서 110석을 가지고 갔고, B정당은 대부분 아깝게 져서 지역구에서 4석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면 A정당은 아까 그 비례대표와 더해서 총 130석, 그리고 B정당은 14석이 돼서 정당 득표율 40대 20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같은 상황, 만약에 연동률 10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존처럼 비례대표 의석 총원이 아닌 전체 총원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득표율 40%인 A정당은 300석의 40%니까 120석을 먼저 보장받고 지역구에서 110석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또 B정당도 이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구에서는 4석에 그쳤으니까 산술적으로는 나머지 56석을 다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비례대표가 총 50석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넘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의원 총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의원 총원을 늘리는 건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니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연동률이 그러니까 100%면 B정당이 비례대표 56석을 모두 인정받지만 연동률 50%면 절반인 28석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연동률을 50%로 하자고 하는 데는 이 4+1 내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비례대표 이 50석 가운데 절반은 기존대로 그리고 절반은 새로운 방식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위를 줄일수록 군소정당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이민자를 모두 내쫓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펴는 정당도 이 제도 탓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정당 득표율 3% 이상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는 조항인데, 민주당은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 5%로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 반대로 정의당은 3%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석패율 제도도 논란입니다. 이 간발의 차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석패율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데 1위와 표차가 적을수록 100%에 가깝게 됩니다. 다만 이 민주당은 전국을 수도권, 영남, 호남 등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석패율을 도입하거나 아예 빼자는 의견, 반면에 군소여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직 정치부 기자 박광렬 앵커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2시간 정도 주면 다 설득할 수 있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려면 정치부 기자가 보기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1 협의체 안에서도 지금 합의안 도출의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광렬 기자의 정리는요. 제가 최근에 본 정리 중에 그래픽하고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고 신속해요. 정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오래 해왔고요. 우리 언론 보도로도 오래 다뤄왔던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이걸 누가 이해하라는 거냐. 아까 수학 공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참 정치인 내부의 비토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합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50% 연동형, 그래서 준연동형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것과 갑자기 민주당이 연동형 캡이라고 이야기한 이 의석 수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뭐가 다른가? 이걸 지금 오늘 아침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하나가 지금 더해진 거예요. 그 연동형 캡은 또 새로운 용어고요. 이걸 이제 빼고 생각을 해봐도 오늘 아침에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새벽 출근길에 자, 지금 사생결단, 뭐 결사항전,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아까 전쟁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은 4+1 협의체에서는 250 지역구에 50 비례대표. 지금 현행으로 가자라고 하는 한국당은 253 지역구에 47 비례대표. 세석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석 때문에 국회가 이 지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연동률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지금 연동률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정당 그 지지율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픽 있으면 좀 주시면. 일단 지금 뭐 비례 50석의 준 연동률을 얼마나 적용할지 이제 50%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 표로 보면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한국당은 좀 불리한 결과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2일 지금 정당의 정당 지지율로 환산한 겁니다. 아마도 12월 12일자의 그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좀 한국당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 거대 여당은 원래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어차피 밥그릇은 지금 더 늘리지 않았잖아요. 전체 그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대 야당이 그 몫을 줘서 그 몫을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이 더 비례로 나눠 갖자.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당이 좀 이 지지율이 낮아서 좀 두드러지게 좀 낮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지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그 시뮬레이션보다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얻은 때보다 민주당이 좀 정체돼 있다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거대 야당에 대해서 그 직전까지 주는 지지율보다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제를 수십 년 동안 양당제를 해왔던 국민 유권자들이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그 현격하게 빠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당에 주는 어떤 지금 진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을 보면 민주당,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연동을 간다 그러면 격차는 이거보다 줄어들긴 하더라도 사실은 과반은 못 넘는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핵심이 어느 당도 과반은 넘지 못한다라는 게 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가져갈 텐데 지금 이 4+1이 계속 협의를 거듭하는 건 물론 지금 250에 50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 캡을 벗기고 그다음에 늘리자. 225에 75에서 좀 더 늘리자. 혹은 저기를 300석을 늘리자. 300석 그 커트라인을 늘리자. 그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 4당은 민주당한테 그 총대를 매라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이걸 풀어다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50석의 준 연동률 얼마나 할지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얼마나 도입할지 이게 이제 4+1 협의체에서 막판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다 해도 지금 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선거법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당은 그런데 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4+1 협의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야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정 얘기를 간혹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이 답이 없어요. 그럼 뭐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 지금 물어봐도 저는 평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 여기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그냥 당의 이해관계가 이 안에 존재하고 이 제도를 적용했을 때 우리 당이 좀 유리한데 우리는 이 전국 정당 이 지지율이 더 중요한데 아닌데 우린 지역구가 중요한데 하는 당리당략이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게임의 룰을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불법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주먹 다짐이 과거처럼 등장한다든가 다수당이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 저지를 한다든가 외에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룰이 뭐냐면 타협과 양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게 4+1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이 정당으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은 이해가 지금 접근한 것이고 한국당은 이해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4+1이 마치 뭔가 하나의 국회 내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조직체가 등장한 것처럼 불법시하는 것도 그건 아니고 당연히 네네. 뭐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4+1을 보면은 4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 또 당권파만 들어갑니다. 네.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플러스 1은 대한신당. 아직 대한신당이 창당 준비 작업 중이라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군소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기구가 된 건 분명한데 협의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판을 깔아준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건 불법이죠. 왜 불법이냐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이 아닌 그러니까 대한신당은 무소속이에요. 현재. 그렇죠? 지금 창당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이에요. 무소속 의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결정한다. 이건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불법적이라는 게 우리 국회법에 돼 있어요. 국회법에 선진화법 이후에 11월 30날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11월 30날 예산안 심사 못하면 정부안을 부의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12월 1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됩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야 되냐면 11월 30날까지 예산안이 심사가 못 됐잖아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야 돼요. 왜?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빼놓고는 전부 다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나머지 사안은. 근데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경우만 예외 조항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불법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원래 문희상 의장이 의회주의자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시절 당대표 시절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받아들인다? 철저하게 야단치면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바로 아들의 지역구 세습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아들 공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구호도 외치고 이랬었는데 당사자인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세습 논란 피하지 않겠다. 출마를 하게 되는 기정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의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일단은 경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출마 의지가 있어서 나왔는데 자동 공천은 없어요. 경선 룰이 적용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유권자의 심판을 겪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이 무슨 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 공천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줬다? 아까 원리 원칙대로 말씀하신 저는 이 이평론가님 말씀 존중합니다. 동의하는데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부 한 대로 부의해서 처리됐나요? 12월 2일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겨졌는데 정부 안대로 올라가서 통과된 적 없어요. 다 절충해서 통과됐죠. 근데 그때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했어요. 이번만 법적으로. 위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위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습적으로 있어왔던 상습적으로 위법이라고요.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연장한 거지 비교섭단체가 지금 나머지 4개 단체는 비교섭단체라니까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전까지 그렇게 이 시한을 안 지킨 것은 교섭단체가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예외 조항 그대로.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당 내지는 3당 체제였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지금처럼 다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초의 정치 실험을 하는 건데 문희상 의장만 매우 특별하게 자신의 아들을 내년 공천으로 꼽기 위해서 이것을 다 민주당의 이야기만 우쭈쭈 들어준 것처럼 보는 것은 기존은 지금과 다당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국회의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리나 특혜로 보는 건 저는 민주당이 아직 공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공천이야 신청하면 신청은 받아주고 경선룰로 갈 것이고 지역 유권자의 선택인데 이것을 왜 미리 특혜와 비리로 이
찍어버리느냐. 이건 아주 짧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석균 씨가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위원장은 행사에 전혀 안 나가고 갑자기 상임 부위원장이라고 임명을 받아서 지역구 행사를 1년 동안을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공천을 받는데 안 받는데 문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는 아니 지역위원장이 할 일을 혼자서 지금 다 아무런 어떤 직위도 없는 사람이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세습공천의 기반을 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선 앞두고 지금 정치권의 해처 모형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죠. 변혁이 새로운 보수당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본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4.7%였는데 자, 새로운 보수로 지지율 견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당명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신당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창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는 그런 창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짧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에서 딱 두 가지만 짚어보죠.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이름에 보수당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표를 더 끌어올까요? 아니면 더 나갈까요? 전략적으로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보수라는 이름을 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모호했잖아요. 바른 미래. 이 이념적인 어떤 색깔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호하다, 정체성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택할 거냐? 보수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확실한 정체성을 일단 가져야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진보 쪽은 시장이 이미 난립해 있어요. 아까도 2+4가 거의 다 사실 진보 쪽이라고 한다면 보수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적으로는 사실 시장 논리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보수당이라고 걸었을 경우 중도의 표심들, 내지는 또 그 중도 좌파의 표심들, 중도 진보 쪽 표심들, 이 표심까지 확장성이 있느냐? 이건 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은 했지만 그러나 잃을 건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뚜렷이 하자라는 고육책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 당명이 정해진 이후에 반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까지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이후 앞으로도 지금 워낙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격도를 선명하게 결정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문제가 생겼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당명 결정인데 안철수계 의원들과 안철수 전 대표 저는 이 이름 하에서는 합류하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미 또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죠. 네. 자, 일단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보수당, 줄여서 새 보수당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아직 창당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창당 준비고요.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권인희 의원은 참여를 했어요. 안철수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참여를 지금 못 주저하는 분들은 신분이 비례대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학규 대표가 내쫓지 않는 한에는 현재 창당 준비에 포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은 아직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계가 완전히 등을 돌아섰다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복잡합니다. 국회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당 소속이긴 한데 오늘 또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상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에는 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참석해서 또 협의를 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남은 시간 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11.12 쿠데타가 발생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죠.
자, 그런데 전두환 씨가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측근들과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서 다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 뉴스앤뉴스 1부에서 그 모습을 직접 포착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출연했었는데요. 자, 당시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두환 예. 씨는 최소 20만 원 이상의 코스 요리를 먹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뭐 식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장 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2.12 사태와 무관하고 우연히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네. 전두환 씨 집에 도대체 달력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함께 전두환 씨가 대화의 한 80% 정도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40년 지기들과 격이 없이 아주 허물없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건배사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저렇게 2시간 동안 지인들과 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계단을 직접 이용해서 내려올 만큼 저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고 네. 약간 비틀거리는 거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 와인을 이런 마셨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취재하려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8만 원짜리 단품 요리 어제 드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의 80% 정도를 전두환 씨가 주도를 했고 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만솔 부대표를 알아보느냐 이 질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장면도 잠깐 예. 나옵니다. 왜 여길 들어왔느냐 이런 또 따져 묻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몇몇이 자, 최재창 당시에 제3공수여단장 예. 광주에 이 병력을 투입했던 인물이고요. 부대장이고요. 그리고 정호용 예. 특전사령관 이 광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살 주범들의 이제 일원들이고 다 하나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 12.12에 모였는데 핑계는 또 됐어요. 이 여기 모임에 오는 늘 참석하던 한 사람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옮기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 옮기다 저렇게 되면요. 그 모임을 바꾸죠.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뭘 확인하는 피해야죠. 거냐면 날짜를. 전두환 씨는 이 79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즐겁다. 역사에 의해서 정말 엄혹한 심판을 받았던 시점도 있었고 네. 또 아주 호의호식하던 50 시절, 60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7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예. 좀 무섭고 삐뚤어진 신념의 확인이 되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가 12.12 40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숙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 저렇게 오찬을 즐겁게 한 모습에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조금 더 격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안 나간다 또 입장을 밝혔는데 자, 국민들이 이런 모습 다 봤어요. 근데 법원에서 강제로 이렇게 재판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 제가 알기에는 1심 재판이 거의 이제 선고 공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공판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사실 선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일단 그 다음 어떤 재판, 뭐 예를 들어 상소를 하면 2심에서의 어떤 상황이 을 보겠고 재판부가 굳이 선고 공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불러서 무슨 증언을 지금 요구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재판부가 그건 좀 고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댓글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좀 닫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 재벌 총수에게 냉면이 지금 들어가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댓글이 가장 많은 댓글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12는 군사 반란이고 사실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하나회를 숙청하기 위해서 바로 그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사실 잘리려고 했거든요. 동양 경비사령관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자신의 이 부하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바로 그날 이런 그 샥스핀을 포함한 1인당 20만 원짜리를 먹었다라는 그거에 분노해서 국민들은 지금 샥스핀이 입에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댓글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정말 자숙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만솔 부대표 얘기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는 것. 뭐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응책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how we approach this matter.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 공개회의가 적대적 도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되고 자신들은 무기시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북한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려는 날강도 본성을 드러낸 거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어려울 거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대화한다고 해도 미국이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자신들은 더는 잃을 게 없으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응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강경한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담화가 당국자 개인이 아닌 북한 외무성의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북미 간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시험 발사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미사일이 5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국방부의 앞으로 중거리 전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남한의 5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 규모는 35조 6,710억 원으로 남한의 1,893조 4,970억 원과 비교해서 5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1%를 기록해 2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배달업계 1위의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국내 2위의 요기요와 또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상장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합병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고 싱가포르의 우아DH 아시아라는 합작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평가받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500억 원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IT 벤처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국내 토종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식품 군납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낸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와 또 정 씨 측근으로부터 6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 씨는 자사 제품의 성분 규정 때문에 군납이 어려워지자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고 측근을 통해서 군납을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3주 만에 의심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 사이 9.7명에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9.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살에서 12살 어린이의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물질로 지목된 성분이 검출되자 편의점들이 제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귤팟 딜라이트와 팟 크리스프, KT&G의 시드 토박, 시드 툰드라까지 4개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줄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와 KT&G 시드 툰드라 판매를 중단했던 GS25도 시드 토박의 판매를 추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식약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4개 품목을 더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4도가량이나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높아지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즐겨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퇴근길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오겠고요. 밤에는 중부와 전부, 경북 지역으로 비와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광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기가 무섭게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오겠는데요. 주말 아침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